그때부터 끊어버렸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여자를 꼬시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돈이 부족해져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니 저랑 맞는 일이 없더군요. 평일은 좀 쉬더라도 불금이나 불토에는 강남이나 홍대 같은 데 가서 헌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저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저도 그날은 양보할 수 없었지요. 평일에도 여자를 만나면야 충분히 만나겠지만 토요일은 모두가 다 놀러 나오는 만큼 홈런을 칠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다 일자리를 추리다가 회사를 하나 발견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다 보니 사실 제가 복학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당장 직원이 필요하다 보니 회사 쪽에서도 저를 필요로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도 세고 다 좋았어요. 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요. 그 중에 제일 장점은 회사 자체가 사장도 부사장도 다 여자고 직원들도 전부 여자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 여직원들이 잔뜩 있는데 면접 볼 때 보니까 다들 외모가 상당했어요. 복학 전까지 한 반년 정도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반년이면 한 달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만나도 시간이 빠듯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유일한 남자 직원이었던 저였기에 저만 업무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자들이 다루기 힘든 창고 일을 해야 했는데 출근해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 여직원들하고 엮일 일이 거의 없었지요. 그나마 사장하고 부사장은 업무상 이유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이라고 제가 늦게까지 일하면 두 사람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했어요. 사장과 부사장이 예전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둘이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사장의 경우는 딱 봐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애엄마 느낌입니다. 살짝 푸지만 인상에 애 키우느냐 일하느냐 피곤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이지요. 미소가 생글생글하긴 한데 그냥 저한테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애엄마 그 느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부사장이 참 대단했지요. 요즘 TV 같은데 나올 법한 일반인 미인상인데 뿌리는 향수라든지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라든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게 딱 티가 나는 그런 미인이었어요. 어쩔 때는 퇴근길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고 퇴근한다며 회사 밖을 나갈 때가 있는데 누가 저 여자를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여자로 볼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만 다니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도 그 당시에 기간이 좀 길었는데 그때 만났던 여자를 통틀어서도 부사장만큼 스타일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장이랑 동갑내기 친구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소리내서 놀라고 했지요. 원래는 관련직 대기업에 다니던 부사장이었는데 사장이 자기 사업 차리면서 직접 스카우트 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녀를 감당할 남자를 못 만나서 그런지 아직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고 하더군요. 말이 노처녀지 사실은 화려한 골드미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지요. 운동은 운동대로 다니는데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많은 듯했고 시간 나면 주말에 휴가 하루 붙여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직원들도 다들 부사장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일부러 사무실로 가서 또래 여직원들하고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 했지요. 사장, 부사장을 빼더라도 제 또래 여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서 솔직히 저 같은 굶주린 늑대한테는 회사 사무실이 뷔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초년생들도 있고 저도 군대를 다녀온 시점이라 제일 어린 친구가 저랑 나이도 같았습니다. 얼굴도 귀염쌍하게 생겼고 제 스타일이기도 해서 둘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달쯤 근무했을 때였을까요? 주말을 맞아서 제 환영식 겸해서 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원래 진작에 열어줬어야 했는데 회사가 너무 바쁜 시기라서 따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에 반년 정도만 하다가 그만둔다는 말까지 했는데 환영식까지 해주니 솔직히 사장 마음 씀씀이가 고맙긴 했습니다. 당시에 돈도 뚝 떨어진 상태고 월급도 아직 받기 전이었다 보니 오랜만에 술 마시러 간다니까 긴장이 되더군요. 전 직원들이 참석을 한다니 그 자리에서 상황 봐서 술 제일 못 마시는 직원하고 무슨 썸씽이 생겨도 생기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고 회식 자리에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삼겹살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반겨주는 걸 보니 회식을 자주 하는 장소인 듯 싶었지요. 불판이 쫙 세팅이 되고 고기가 불판에 올라감과 동시에 첫 잔을 부딪히며 짠을 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청일점인 저한테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아예 숙맥이 아니다 보니 그날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걸 다 캐치할 수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나이도 제일 어리고 회사에서 대화도 몇 마디 나눠보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될 것 같은 사이즈가 나오던 막내 여직원이 저한테 강한 신호를 보내는 걸 느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척 해서 자리를 옮기고 다녀오는 길에 은근슬쩍 그녀의 맞은편 앞자리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제가 뒤집어주면서 그녀한테 일부러 술을 권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장하고 부사장이 눈치도 없이 껴들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김주임 고기만 구워주냐고요? 우리도 남자가 구워주는 고기 잘 먹을 수 있다며 회방을 놓는데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눈치 좀 챙겨줬으면 싶더군요. 그런데 저 돈 주는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당장에 뛰어가서 사장 부사장 있는 테이블로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고기 뒤집고 따라주는 술 마시고 그러다가 왔지요. 사장한테 한 잔 받으시라 술을 따라주는데 사장이 평소 짓지 않던 생글생글한 미소가 아니고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보고 김주임이 마음에 드나봐 하면서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자기가 마시던 술잔을 다시 저에게 건네더군요. 술잔에 사장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묻어있는데 거기에 술을 따라주더니 저보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장이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장이 그러니까 조금 의외에다가 별로 마시고 싶진 않았지만 두 눈 감고 꿀떡 술을 넘겼습니다. 그러니 사장이 기분이 좋다면서 저를 툭툭 건드리면서 좋아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사장의 소나기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저랑 잘 되던 막내 직원을 꼬시러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술을 따라주면 따라주는 대로 다 마시질 않고 참새가 물 한 모금 마시는 만큼만 계속 꺾어서 마시더군요.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걸 보니 이거는 도가 텄다 싶어서 다른 직원들 술 마시는 꼴을 관찰했는데 아무도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시는 척만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장하고 부사장이 있으니까 다른 여직원들이 길을 못 피는가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즐기라고 저희한테 법인카드를 건네줬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끝까지 못하고 자리에 남아있더군요. 결국 회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빈틈을 그렇게 보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택시를 타고 쌩하고 먼저 달아나 버리더군요. 저도 하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 했는데 사장하고 부사장이 저한테 오더니 시간 괜찮으면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묻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술 마신 게 좋았기도 하고 이대로 집에 가기엔 아쉽기도 해서 알겠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차는 번화가로 이동해서 조금 젊은 분위기의 술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면서 저보고 일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가 복학을 해야 해서 그만둔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복학하면 되는 시간마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일을 할 생각은 있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묻더군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사장 얼굴이 이내 심각해져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잠깐 다녀와 봐야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가더라고요. 난데없이 계획에 없던 노처녀 부사장과 저 단 둘만의 술자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해서 접점이 없으니 둘이서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더군요. 술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이대로는 술도 술대로 못 마시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을 불러 따로 자리를 만들자니 시간이 애매해서 그러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법인카드를 건네받는 걸 봤으니 솔직히 조금 비싼 술을 먹어도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관리 철저한 강철의 여인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할지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들이 그렇듯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대단한 편인데 자존심을 건드려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한테 제가 주량이 상당한데 젊은 남자랑 술 마셔도 감당 가능하겠느냐는 식으로 조금 깐죽대면서 떠봤지요. 그러니 그녀가 제 생각대로 발끈해서는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마시는지 보자면서 자기도 운동 때문에 안 마셔서 그렇지 원래 술을 잘 마신다고 하더군요. 이미 2차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사장을 데리고 평소에 비싸서 못 먹어본 양주나 칵테일 같은 거 마셔본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8차까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8차는 다시 평범한 술집으로 들어와서 간단한 안주에 소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저도 술은 어디 가서 지는 편이 아닌데 그녀 역시 자부한 대로 술이 상당하더군요. 양주와 칵테일, 잔으로 마셨지만 그래도 최소 10잔은 마셨습니다. 거기에 1차 때부터 지금까지 소주도 2당 2병은 마신 것 같은데 멀쩡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술이 들어가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그 콧대 높은 부사장도 쓸쓸했던 말을 또 한다던가 혀가 살짝 고인다던가 하면서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꺼낸다는 말이 저한테 김주임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추근덕대냐 묻는 겁니다. 그때 부사장과 내가 오늘 뭔가 있겠구나 하는 촉이 딱 와서 부사장을 긁어놓듯이 넉살 좋게 깐죽대며 대답을 이어갔지요. 그랬더니 부사장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김주임이 사실 엄청 해프다고 하면서 사실 제가 일하기 전에 있던 직원도 김주임하고 창고에서 그러다가 걸려서 잘리다시피 그만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 있기 전에 있던 직원이 가정이 있던 사람이라 하더군요. 일이 커져서 회사에 타격을 입기 전에 제 발로 관둔 거라고 하면서 김주임 뒷담을 저한테 하는 거였어요. 뭐 거기까지야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부사장이 난데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자랑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랑 가자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더 마셔야 눈치를 채겠냐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더군요. 남자들도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똑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연상에 관심은 없었지만 부사장이라면 제 역사에 기록될 만큼 수준급의 여자임이 확실했기에 피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자던 부사장이 자리에 끔찍도 않고 저를 생긋생긋 웃으며 묘한 미소로 쳐다만 보더군요. 그러니 저도 슬슬 안달이 나더군요. 더 기다릴 게 뭐가 있냐고 하니 저한테 사장이 돌아오겠다 하지 않았냐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사장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자기들 둘이 친구인 거 알고 있지 않냐면서 사장 오는 거 기다렸다가 셋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미 8차까지 왔는데 제 생각엔 사장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부사장이야 이성으로서 매력적이고 자기관리가 철저하니까 넘어가지만 사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부사장과 나이가 같다고 해도 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니게 하려고 부사장을 설득을 하는데 부사장은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고 사장 올 때까진 안 가겠다며 떼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사장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사장은 당연히 연락이 없었고 부사장은 술이 센 척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가 아닐 정도로 기절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택시 탈 때 은근슬쩍 옆에 같이 탔는데 거기서는 어딜 집까지 따라오냐며 또 철벽을 치면서 그러더군요. 아무 소득도 없이 집에 들어오니 너무 아쉽더군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사장이 저한테 관심이 있고 친구인 부사장과 셋이서 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그걸 생각해보니 괜히 그동안 아줌마 같다고 생각했던 사장도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겠다 싶어서 사장을 한번 노려보기로 했지요. 조금 기대되는 상태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저를 찾아 창고까지 왔더군요. 속으로 올게 왔다 싶었습니다. 사장이 누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창고 구석 으슥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떠보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부사장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없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사장님하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사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또 부사장이 저질렀구나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사장이랑 자기가 젊었을 때는 사실 둘이서 남자 1명 데리고 그런 식으로 만남을 자주 가지긴 했는데 자기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다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말은 그냥 부사장이 술에 혼자 취해가지고 그랬던 거니 신경 끄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비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저도 얼굴이 다 부끄럽더군요. 쌓이고 쌓여서 별로 관심도 없던 아줌마 같은 사장에게 저를 맡기려 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한 소리를 들었는지 부사장이 이어서 창고로 들어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놓고 미안하다 사과하대요. 그래서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냐고. 저는 하마터면 사장한테 대놓고 그거 하자고 물어볼 뻔했다고 막 열불을 내면서 성을 내니 그녀가 그 말을 듣더니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장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대시를 안 하냐면서 자기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고 요즘 운동도 줄였던 차라 조금 색다른 방식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만 좋으면 자기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서 퇴근 후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뒤는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부사장과 일하는 기간인 반년 가까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상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피 끓는 20대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처녀인 부사장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덕분에 월급은 월급대로 아끼고 술도 마실 필요 없고 돈도 잘 모아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너무나 아름답고 수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죠.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녀에게 접근했고 없는 시간도 억지로 쪼개며 그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무용학원 원장님이신가요? 저는 매장을 오픈하기 전 2층 학원에 들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최윤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1층에 무인 매장을 준비 중인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계기가 되어 저는 계속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 달 정도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키 170cm의 무용을 배운 덕분에 군살 없는 몸매와 계란형 얼굴, 큰 눈과 우뚝한 콧대를 자랑하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상형 그대로였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저도 태성 씨를 좋아해요.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달 뒤 아내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을 해야 할 시기에 아내의 직업 때문에 무리한 동작을 하다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그 애가 저의 애인지도 장담을 할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내의 친구 김진영 씨 덕분입니다. 김진영은 무용학원의 선생님이자 아내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도 매우 예뻤고 동양적인 이목구비를 지닌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고전 동화 속 여성 같았습니다. 김진영의 남편은 대형 건설사의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해외 출장이 잦아 한 해의 반 이상을 외국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은 혼자 집에 남아 외로움을 견뎌야 했죠. 그녀는 자주 SNS에 셀카를 올리곤 했는데 그 사진들은 대담하고 열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긴 했지만 댓글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김진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영이 불쌍하지 않아요?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아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러게 말이야. 혼자 있는 게 힘들긴 하겠지. 요즘 SNS에서 봐도 기분이 좀 다운된 것 같더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를 한번 째려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어? 김진영한테 관심 있나 보네. 어떻게 내가 기회를 한번 줄까? 둘이서 한번 어떻게 해볼래? 아내는 농담이었지만 순간 저는 김진영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농담처럼 들린 그 말이 어딘가 깊게 박힌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며. 나는 김진영을 도와줄 수도 있지. 저는 장난스러운 톤으로 아내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살짝 짚으며 대꾸했습니다. 진영이 동의한다면 괜찮아. 그런데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순간에는 그저 가볍게 넘겼던 대화였지만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김진영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의외로 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태진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바닥이 엉망이 됐어요. 수리업자를 부르긴 했는데 혼자라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김진영은 수리업자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왔어? 김진영은 마치 남편이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 행동했고 저는 순간 그녀의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완료되었지만
부풀어 오른 바닥마루는 내일 교체해야 한다고 수리업자는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김진영은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녁을 먹고 가라며 권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했기에 저는 자발적으로 청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김진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태진 씨, 얼굴에 먼지가 많이 묻었네요. 화장실에서 좀 씻고 가세요. 저는 먼지를 닦아낼 생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간단히 씻고 갈게요. 그러자 김진영은 곧바로 남편의 옷을 찾아주겠다며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도 많이 더러워졌네요. 그냥 여기서 샤워하고 가세요. 제가 우리 남편 옷 몇 벌 가져다 줄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씻기로 결심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탁 바구니 위에 김진영이 방금 갈아입은 속옷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진영의 남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김진영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어머, 태진씨. 옷이 많이 작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남편분보다 제가 키가 좀 더 크다 보니 작네요. 바지도 꽉 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진영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저는 그 순간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잠옷은 목 부분이 깊이 파여 있었고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서 불편해 보이네요. 그래도 잘 어울려요. 태진 씨.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혹시 내일도 시간 되세요? 내일 바닥 공사도 해야 하고 아래 집의 피해도 파악하고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저 혼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김진영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배웅하며 저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일 수리업자가 오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저는 조금 난감했지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김진영의 연락을 받았고 잠시 그녀의 집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리업자는 이미 와 있었고 우리는 함께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천장은 물에 젖어 변색되었고 전기선이 타버려 합선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수리업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기선과 전등을 교체하고 천장이 완전히 마르면 도배를 새로 해야 합니다. 저는 비용을 물어보고 나서 김진영에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꽤 나가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영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다시 그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 후 그녀의 집 바닥 보수 공사가 모두 끝났고 수리업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진영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진 씨,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 먹고 가세요. 유나한테 말해놨어요. 남편 일 시키고 저녁 대접한다고요. 김진영이 준비해놓은 음식이 식탁에 깔려 있었고 그녀는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매일 저녁에 약주를 한 잔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잔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후 김진영의 얼굴은 점점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 가까이 앉아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술 기운에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오래 외국에 있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김진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보고 싶죠. 여자에게는 남자가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돈보다도 말이에요. 그녀의 셔츠목 부분이 내려가며 살짝 드러난 모습이 눈에 띄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옷깃을 살짝 올렸습니다. 술 기운에 저도 과감해져서 말했습니다. 진짜 몸매 관리를 잘하시네요. 정말 예쁘세요. 김진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용하고 요가 덕분이에요. 하지만 요즘 다리가 좀 굵어진 것 같아서.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잠옷을 살짝 당겨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전혀요. 여전히 예쁘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김진영은 별로 개의치 않아 보였고 저는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 일어서서 제대로 보여주세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서서 잠옷을 더 살짝 당겨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저는 치기가 올라 더 큰 실수를 할까봐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진영씨, 오늘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네요. 유나가 기다릴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기가 살짝 올라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고 오지 그랬어? 진영이한테 관심 많다면서 이번이 좋은 기회잖아? 저는 다가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일찍 왔잖아. 술 조금 마셨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내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결국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일찍 들어와. 괜히 이상한 생각 들게 하지 말고. 아내는 무용을 전공했으며 현재 무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방에서 공연이 있어 금요일 저녁에 출발했고 일요일에 돌아온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죠. 토요일 저는 혼자 점심을 먹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와 만나 즐겁게 먹고 놀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 아내의 친구 김진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식사하러 온 그녀를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가능성은 있지만 그날 그녀를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죠. 김진영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녀를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영씨, 오늘 공연하러 가지 않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김진영은 언제나 함께 공연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공연? 무슨 공연요? 이번 주에 공연 없는데요. 그녀의 말에 제 머릿속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네? 아니, 아내가 이틀 동안 공연이 있다고 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저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 안 갔어요. 진영은 서둘러 대답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에 확신했습니다. 진영씨,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 맞죠? 왜 그렇게 당황해요? 저는 갑작스레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슬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진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진 씨 진정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손 좀 놔요. 그녀는 애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진영씨. 이번 주에 정말 공연이 없다고요? 김진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진씨, 저 정말 몰라요. 이번 주에 공연은 없어요. 유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따로 공연을 잡았을 수도 있죠. 진영씨 뭔가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는 그녀를 몰아붙였고 김진영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입을 떼었습니다. 태진씨 제발 진정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유나는 제 절친이에요. 제가 어떻게 함부로 그녀에 대해 추측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내가 예전부터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 아파요. 그만해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진영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유나가 대학 때 우리 과 교수님과 그런 사이였어요. 그 교수님은 정말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분이었죠. 특히 무용 실력이 뛰어나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김진영은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지금 우리 공연 기획자예요. 저는 김진영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진영은 제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진 씨, 제가 아는 것은 다 말씀드렸으니 제발 놓아주세요. 그리고 유나에게 절대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교수님이 알게 되면 저 공연단에서 쫓겨날 거예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저에게 간절히 빌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영이 털어놓은 그 이야기들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아내가 정말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 상태였죠. 김진영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집안의 정적 속에서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차분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무슨 일이야? 내일이면 돌아갈 텐데. 그녀의 말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언제 돌아와? 일요일 저녁에 도착할 거야. 내일도 공연이 끝나고 바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 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말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의 말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공연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조심히 와. 저는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점점 확실해졌지만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태진, 오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의 SNS 계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아내는 평소 SNS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가끔 공연 사진이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정에는 공연과 관련된 최신 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올라온 사진은 친구들과 함께한 사적인 사진들이 전부였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는 김진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영씨, 솔직히 말해줘요. 유나가 그 교수님이랑 다시 만난 건가요? 김진영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진씨,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정말 모르겠어요. 유나가 당신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그 교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대학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애매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아내가 공연을 핑계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김진영이 말한 그 교수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온갖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녀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내는 약속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저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자기 나왔어. 공연 정말 잘 끝났어. 너무 피곤해. 하지만 그녀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었지만 그 결과가 저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짐을 정리하고 곧장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물건들을 몰래 뒤져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쉽게 들키진 않겠지 하고 생각하며 아내의 치밀함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아있던 저는 점점 복잡해지는 머릿속을 정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샤워 중인 아내에게 다가가 뜨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더러운 몸을 만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즈음 저는 태연한 척하며 침대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저를 바라보며 짓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이상하네.
내가 공연하고 오면 늘 그렇게 급하게 달려들더니 오늘은 왜 조용해? 나 없을 때 누굴 만나서 이미 풀고 온 거 아니지? 그녀의 뻔뻔한 말의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폭발할 뻔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몸살이 좀 온 것 같아서 힘이 없어. 어제 친구들이랑 밤에 술을 마시고 오래 밖에 있었더니 그런가 봐. 요즘 밤 공기가 많이 차더라고. 아내는 슬며시 웃으며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약은 먹었어? 오늘은 좀 일찍 쉬어야겠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배우가 되어야 해. 공연이 아니라 연기 연습을 했나 봐.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기 싫어 침대에 누워 잠든 척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 그녀가 제 옆에 누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 그녀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조금 더 기다린 후 살짝 그녀를 터치해봤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잠깐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을 시도해보려고 그녀의 휴대폰에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대니 곧바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낮에도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팅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영이 말해준 그 교수의 이름을 찾았고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말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교수와의 대화 내용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깨끗함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공연을 함께하는 지도 교수와 이렇게 교류가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실망한 채 아내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우려던 순간 아내의 목뒤 쪽에서 작은 빨간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입술 자국과 흡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키스 자국인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그녀를 깨워 진실을 캐묻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가 둘러대면 오히려 제 계획이 들통날 수 있었기에 마음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그 교수는 제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는 상태여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그녀에게 푹 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저는 내일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무인가게를 둘러보고 9시가 되자 어젯밤 검색해둔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직접 와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곧장 운전하여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인원도 많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소규모 탐정사무소를 떠올렸지만 실제로는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마치 일반 회사 같았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남성 탐정과 나누었고 여성은 노트북에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듣고 난 후 남성 탐정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아무 일 없는 척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탐정에게 의뢰를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후 사무소를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참기 힘들었지만 바쁜 일상에 매달려 집을 일찍 나서고 늦게 돌아오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몸이 아픈 척 병원을 들락거리며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탐정을 고용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느라 생계를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고 조사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안에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그 교수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 교수가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최소한 아내 외에도 3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중 2명은 유부녀였고 1명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정말 더러운 놈이구나.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긴 했지만 교수와 유부녀들이 모텔에서 만나거나 자동차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실에서 여대생과 찍힌 적나라한 사진과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탐정은 아직 아내와의 접촉은 없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3일 후 탐정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서 가까우시면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그들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무인가게에 있었기에 곧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주차장에 차를 대면 입차 알림이 울리기 때문에 저는 옆 단지 상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탐정과 보조직원은 이미 저희 집 앞에서 대기 중이었고 보조직원은 가슴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집 안으로 급습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와 그 교수는 거실에서 벌거벗은 채 서로 뒤엉켜 있었고 심지어 커튼도 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그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탐정이 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내와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놀란 듯 외쳤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 시간에?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친 것들, 정신 나갔구나. 내가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알았지만 설마 내 집에서 이 짓을 할 줄은 몰랐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어이 교수 양반, 숨지 말고 나와. 남의 집 거실에서 그 짓 할 땐 언제고 이젠 숨기 바쁘냐? 너희들 끝났어. 내가 다 폭로할 거야. 그러자 교수와 아내는 황급히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이번이 처음이야. 제발 용서해줘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직도 날 속일 생각이야? 너희 둘 내가 다 조사해봤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이놈이 너만 만나는 줄 알아? 너 빼고도 내가 아는 사람만 3명 더 있어. 더럽다 정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그들을 밖으로 내쫓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발로 차서 던졌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그 교수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메시지로 제가 수집한 사진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교수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아내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일 테지만 그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내의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그녀가 저지른 일과 그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스스로 그녀의 행적을 감추고 사실을 조작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믿어온 모든 관계들은 무너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 일을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미리 알아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기에 변호사도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전달했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그 교수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탄나고 명예가 실추된 것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청구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속 대학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교수로서의 권위를 남용해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의 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그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측에서 교수의 행위를 조사하게 하고 그의 직위가 박탈될 수 있도록 제보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모든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아내와 그 교수는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와 그 교수의 모든 행적을 폭로한 이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그동안 미리 준비했던 법적 절차는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고 교수와 아내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교수의 아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한 그녀는 곧바로 충격에 빠져 교수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수의 행동을 의심해왔지만 이번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학교에서는 그를 징계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대학 커뮤니티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제가 제보한 자료들은 단번에 퍼져나갔고 교수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특히 그 여대생과의 관계가 밝혀지자 교수로서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학교는 곧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의 교수직은 정지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고 교육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내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경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변명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과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떠났고 사회적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점차 고립되었고 그녀의 삶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아내의 불륜 증거를 제출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이혼 조건에 있어 저에게 불리한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얻었고 위자료 청구도 성사되었습니다. 그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었고 그가 저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중이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제가 앞으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은 성사되었고 복수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 사업을 확장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실현할 시간과 자원을 얻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리 상담을 통해 이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원과 함께 무인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김진영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녀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영은 저의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그저 저에게 불편함만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진 씨 괜찮아요? 지금 저를 피하시는 건가요? 또 그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알면서 왜 묻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영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요. 그들도 충분히 대가를 치렀으니 태진 씨가 더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왜 이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자극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진영씨, 혹시 유나를 동정해서 저한테 그만하라고 온 건가요? 김진영은 당황한 얼굴로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유나랑 연락 끊었어요. 유나도 면목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고 우리 모두와 연락을 끊었어요. 그녀의 해명에도 저는 불편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영씨, 솔직히 유나의 친구를 만나는 게 좀 불편해요. 더 이상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김진영의 얼굴이 머쓱해졌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가게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진 씨 잠시만요. 정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고 우리 커피 한잔하면서 차분히 얘기해요. 그녀의 끈질긴 태도에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는 걸까? 우리는 인근의 조용한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출근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진 씨 사실 저 태진 씨를 좋아해요. 유나 때문에 그동안 참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태진 씨를 잃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고백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불륜으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나에게 불륜을 저지르라고 하는 건가? 저는 당혹스러움과 분노에 차서 대꾸했습니다. 진영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당신 유부녀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난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유나가 바람 피웠다고 저도 유부녀랑 바람 피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더 이상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김진영이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진 씨 아니에요? 저 이미 이혼했어요. 남편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도 내 연녀가 있었어요. 나를 배신한 건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 눈물에 저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녀를 달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진영씨 미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 앉으세요. 김진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3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로 자주 출장을 가다 보니 출장 중에 유부녀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 거예요. 결국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보일 때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그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남편은 유나보다 치밀하지 못했죠.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배신을 당한 거였구나.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공감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유나가 교수와 그런 사이인 걸 의심했었어요. 그리고 태진 씨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했죠. 그런데 태진 씨가 그들을 조사할 때 솔직히 기뻤어요. 유나는 제 친구였지만 태진 씨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나는 대학 때 교수와의 관계로 많은 이득을 봤어요. 그때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혼 후에도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나를 질투하게 됐어요. 태진 씨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태진 씨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같은 상처를 공유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도 저와 마찬가지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같은 배신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놀라웠지만 그만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영씨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니 진영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진영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진 씨 정말 용감해요. 저는 이혼한 사실이 부끄러워서 조용히 진행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과 그 불륜녀에게 위자료도 못 받았는데 태진 씨의 행동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지금 위자료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어딘가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당장은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했고 힘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일들을 아낌없이 그녀에게 공유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터득한 법적 지식부터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영은 단순히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여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한 성격은 저를 조금씩 이끌었고 어느새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김진영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에게 고백했지만 이제는 제 쪽에서 마음을 표현할 차례였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김진영은 전화를 받으며 감격스러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순간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태진 씨 정말 기뻐요. 드디어 제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저도 진영 씨를 좋아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곧바로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오늘 밤이 정말 기다려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날은 일 때문에 온몸에 땀과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단장한 후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면도하고 깨끗하게 샤워한 뒤 새 속옷을 꺼내 입고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양치도 꼼꼼히 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고 준비를 완벽히 하다 보니 1시간이 넘어서야 드디어 김진영의 아파트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김진영의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으로 들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진영은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실크 소재의 얇은 슬립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밖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김진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녀는 저를 끌어안고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부끄러움 많고 순수한 여자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김진영은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그 순간 모든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김진영의 키는 167cm 정도로 날씬한 체형에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마치 전류가 온몸을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을 버틸 남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충실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저는 김진영을 안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의 가슴에 기대며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진 씨, 오늘이 우리가 함께한 첫 데이트지만 사실 저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첫날이었어요. 그때 태진 씨가 보일러 수리 때문에 도와주러 왔을 때부터요. 그래서 오늘 태진 씨에게 잊지 못할 첫날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평생 저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